국민과 함께 길을 걸어온 NH농협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잘 사는 농업인,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기 위한 농협의 60년 역사는 대한민국의 희노애락과 함께했는데요. 60주년 생일을 맞은 농협은행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100년,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기 위해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농협은행을 아끼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농협하면 우리 부모님, 나, 내 자식까지 3대가 함께하는 은행이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자산관리 비법들, 지식인에 물어봐도 안 나오는 정말로 궁금했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명품 비법들을 이 시간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자산관리 비법만 있냐고요? 아닙니다. 정말로 진짜 선물이 함께합니다. 제가 이 선물 목록을 살짝 봤거든요. 네,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쓰셨더라고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와, 제가 왜 이렇게 놀랐냐면요. 다이슨 드라이기 세트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외식 상품권, 거기에다가 커피 쿠폰까지 아낌없이 썼다라는 게 여기서 쓰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로 정말 팡팡 쏩니다, 오늘. 오늘 중간중간에 부동산과 금융, 세무와 관련된 퀴즈가 나가는데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등부터 3등까지 저희가 추첨을 하고요. 이 선물을 다 드립니다. 답변은 오늘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 동안 그 내용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꿀팁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꿀팁도 얻어가시고 선물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다들 준비되셨죠? 네, 귀 쫑긋 세우시고 눈 크게 뜨시고 세미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첨자는 세미나 직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공개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소중한 시간들 함께할 최고의 전문위원님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각자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농협은행 NH올백 자문센터에서 세무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종원입니다. 랜선 세미나가 처음이긴 한데요. 네. 저는 마지막 방송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다음번에 또 만나 뵙길 네. 바랍니다. 네. 네, NH올백 자문센터에서 WM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열입니다. 요즘에 그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웹세미나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홀인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버디 정도는 잡아갈 수 있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게끔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방송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요. 같은 자문센터에서 부동산 담당하고 있는 김유선입니다. 네, 요즘 웰빙, 웰다잉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자산의 웰빙과 웰다잉을 잘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든든한 다짐까지 듣고 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알찼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창립 60주년을 맞아 고객에게 어떻게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협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향상, 농촌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될 때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였으며 농업인과 고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농협은행은 당행만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자산관리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증식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중요성과 관심이 날로 커져가는 이때 창립 60주년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자산관리 웹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세미나는 농협은행 최초로 웹을 통해 진행하는 자산관리 세미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자산관리 비법을 NH올백 자문센터 전문위원들이 오늘 알기 쉽고 명쾌하게 대방출해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한 NH올백 자문센터는
농협은행 자산관리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 세무, 부동산, 금융 등 모든 분야의 종합 자산 관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온 가족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세 분의 전문 위원님들과 함께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불리고 대대손손 100년 넘게 부자가 되는 비법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세대별로 질문을 받아보고 엄선을 했는데요. 공통적인 키워드가 좀 나오더라고요. 모든 세대가 좀 궁금해하시는 게 내 집 마련. 네, 그리고 세대별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도 좀 궁금해하시고요. 다음 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증여라던가 상속 부분도 있었고 차세대를 위한 자산관리 조언까지 정말 다양했는데요. 이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김효선 위원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30대 가장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청약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이 꼭지니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청약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내 집 마련 정말 갈수록 쉽지가 않아요. 늦었다 했을 때가 진짜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떨어질 거니까 기다려라 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대답 좀 속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속 시원하게. 네. 네, 요즘 진짜 많이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청약에서 계속 떨어진다고 안타깝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구축까지 매입을 고려하시는 걸 보면은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계속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 매입을 고민하시는 질문자님과 같은 분들이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택 매입을 선택하기는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2년, 3년 전에 살려고 했던 집을 지금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셨을 겁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도 18년도 1월부터 20년도 12월까지 3년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전국 같은 경우에는 19.9%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44.9% 정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거의 45%가량 오른 거네요. 네. 그렇죠.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광진구 구이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59.92제곱미터 아파트 20층이 거래된 사례가 2018년도 12월 그리고 작년도 12월 이렇게 있더라고요. 비교를 해봤더니 2018년도에는 7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작년 12월에는 1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2년 사이에 3억 8천, 한 4억 정도 오른 거네요. 이게 실제 사례인 거죠? 그렇죠. 역시 숫자가 빠르시네요. 예, 그 사이에 3억 8천만 원이 오른 건데 가격은 1.5배 정도 오른 거지만 담보대출을 생각해보면 LTV 최대한도로 받았을 경우에 필요한 자기 자본이 2년 전에는 약 4억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됐는데 작년에는 7억 3천만 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거의 2배가. 예. 그래서 사고는 쉽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뭔가 집을 살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다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매입을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매매 가격은 보합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거나 전세가 일부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더 많은 금액을 전세 보증금으로 묶어두거나 아니면은 주택 관련된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가능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최근에 경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데 이 상황에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로만으로는 매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살 수 있다면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올라도 너무 올라서 내 돈 갖고는 못 사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언바 찬스를 좀 사용을 하는데 이 언바 찬스를 사용할 때도 세금에 대한 고민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자금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부모님께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세금 관련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모아둔 돈이 한정적이고 대출금도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뭐 차용증을 쓰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다달이 갚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소비 대차 거래에 대한 문의인데요.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금전을 빌렸을 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릴 때 각각을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기까지도 하는데요. 예외적으로는 그 자금을 빌려서 사용하고 추후에 변제한 사실이 계약서라든지 원금이나 이자 등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은데요. 세법에서는 금전 소비 대차 거래에 대해서 적정 이자율을 연간 4.6%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2억 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무상으로 자금을 빌린다고 해도 그 무이자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무상으로 빌렸을 때는 금전 소비대차 거래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약정된 이자를 주고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억 빌리고 한 3억 정도 빌렸어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그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자나 세금이 나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증여에 대해서 무이자로 혜택을 얻은 부분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증여세가 과세되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돈을 빌릴 때 어느 특정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준다라는 게 일반적이진 그렇죠. 않으니까 가급적 이런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보다 조금 낮게 계약서를 써서 서로 쌍방 간에 이자를 주고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꿀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특수관계자 간 금전 소비 대차 거래 시 현재 세법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 몇 %일까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013-3366-200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등부터 3등까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1등이 50만 원 상당의 다이슨 드라이기고요. 2등은 30만 원 상당의 에어팟, 3등은 1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입니다. 저희 문자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정답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정답 공개 전까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부동산법이 워낙 많이 바꾸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매년 바뀌고 매월. 그렇죠. 그래서 뭐 무슨 달마다 있고 일마다 있고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자격증 공부할 때보다 요즘이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찐. 네, 요즘에 블로거들도 많으시고 고객들도 워낙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꿈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애들이 꿈에 대해서 뭐라고 좀 대답하시는지 아시나요? 뭐 크리에이터? 네, IT 개발자? 건물주 자녀? 네, 이거를 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꿈이 부자. 부자. 네, 정말 사실 요즘 기사만 봐도 그렇고 어디서 뭐 얼마 벌었다, 뭐 부자 됐다, 난 벼락 부자 됐다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리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도 들을 것 같고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고객들이 다 부동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정말 밤새 뭐 일하시고 또 우리 막 야근하고 해도 연봉 몇백만 원 올리는데 옆집 사는 사람이 집 사서 몇 억 벌었다고 한다고 굉장히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요. 노동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책 판매되는 것만 봐도 베스트셀러가 다 돈과 관련된 셀러들이잖아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가 있고요. 또 시중에 뭐 현금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도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이 많아서 주택 가격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오르는데 금리는 또 안 올라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수익성, 그 안전성 사이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투자 관련 질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은행에 방문을 하면 예금을 권하는 직원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저축보다는 투자 상품에 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투자 상품을 해야 될까요? 증시만 보더라도 지난해 3월 정말 처참했었거든요. 급락을 심하게 했었는데 그 이상까지 올라가면 전고점도 뚫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투자라던가 금융 상품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 물가, 그리고 금리를 고려해서 그 경기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네. 먼저 앞으로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경기 선행 지표들을 보면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실적 장세라 그래서 기업의 EPS, 그러니까 예상 실적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상 실적들도 지금 나오는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경기는 이렇게 살아나는데 물가는 어떻게 되나?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스파이크 우려라 그래서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거에 이제 시장이 반응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물가는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물가는 그 우려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죠? 제로금리죠. 네.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물가는 저물가에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좀 상당히 좋은 환경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작년에 연준에서 발표를 했죠.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물가라는 게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네. 그렇죠. 너무 낮아도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국에서는 이제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목표 물가를 정해놓고 그 목표 물가에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랬을 때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하는데,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의 물가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작년 코로나 때, 물론 그 전에도 물가가 그렇게 높았던 건 아니고 저물가 시대에 있었지만, 코로나 때 물가가 또 급격히 빠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연준에서 물가가 2%를 초과하더라도 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선제적으로 올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제가 말씀드린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2023년까지를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2022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올라가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투자 시기를 결정할 때 아까 3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경기, 물가, 금리.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플 때는 어디로 가죠? 병원에 가죠. 약은 약사에게죠. 그리고 금융은 금융 전문가. 제 앞에 계신 금융은 이제 금융 전문가에게 요즘은 네. 이제 전문가의 시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이제 저희 농협은행을 방문을 하시거나 저희 이제 NH 올백 자문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금리 그리고 물가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또 신뢰가 또 됩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첫 번째 퀴즈 정답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답 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신데 답을 이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원 위원님. 이 뭐 이렇게 자막 나가는 게 두구두구두구 뭐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드릴까요? 네.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이죠. 네. 제 금전 소비대차 거래 시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 광고 듣고 오나요? 지금 공개됩니다. 네. 연 4.6%입니다. 4.6%.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살짝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오답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0분에게는 커피 쿠폰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퀴즈 바로 나가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투자에 대해서 좋은 정보 정말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 미국 금리, 뭐 한국 금리, 네.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잘 들으신 분들에게는 행운이 또 찾아갑니다. 깜짝 퀴즈!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어서더라도 평균 2%가 되기 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작년에 도입한 통화정책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께서는요. 문자 번호 013-3366-2200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부자가 되기 위한 길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현명한 전략을 잘 세우면 부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수익도 중요하죠. 수익도 중요한데 수익보다 더 중요한 부자와 항상 따라다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절세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췄어요. 네. 선물은 없고 박수를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절세가 항상 따라다니는 키워드인데 절세, 세금을 절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세금 관련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들과 함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코인의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해 어떤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내 돈 내서 내가 투자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럼 잃었을 때도 위로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벌 때만 가져가냐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네. 주식으로 대박해서 세금 걱정 해봤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더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세금 얘기를 해보면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소액주주, 저희 같은 흔히 요즘 개미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인 경우에는 크게 세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게 증권 시장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주식을 다 더해서 주식 종목별로 시가총액이 10억 원이 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한 회사의 보유한 지분의 숫자가 1%를 넘지 않으면 소액 투자자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세금을 아예 부담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은 증권회사를 통해서 알아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거의 무시하셔도 된다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서학 개미들 요즘 정말 많잖아요. 뭐 애플, 테슬라, 뭐 코카콜라 정말 많은데 좀 그렇다면 해외 투자는 좀 다른가요? 세금이 똑같이 부여되나요? 해외 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해외 주식은 상장이나 비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식 매매를 통해서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도 하셔야 되고 부담도 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연간 총 이익을 더해서 25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2023년부터는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면 2023년 이후부터는 국내 상장 주식에다가 해외 상장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들을 다 통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이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금액으로 연간 5천만 원을 정해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투자자라면 세금에 대해서는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김효선 위원님께서 세금 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뭐 오르고 내리고도 중요한데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투자 수익을 얻으셨다면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아니면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식만큼 뜨거운 감자 요즘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코인이거든요. 코인은 좀 어떤가요? 코인에 대해서도 정말 이슈도 많고 말도 많은 그 자산인데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늘어난 이 코인에 대해서는 올해 2021년도에는 그러니까 투자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고요. 다만 내년인 2022년부터는 이름이 가상자산 소득이라고 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가 연간 그 세율 20%의 세율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주식이랑 조금 해외 주식이랑 비슷하게 연간 25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님은 혹시 가상화폐 거래를 하시나요? 네, 한번 했었습니다. 좋으셨나요? 네, 좋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항상. 네. 네, 최근에 그 가상화폐 변동성이 또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가상화폐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늦게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손실을 봤다, 이런 분들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 가상화폐라는 게 이제 어느 순간 우리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버린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아직까지는 그 밸류에이션, 아직까지는 자산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가치가 형성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을 투자를 하는데, 금 투자를 할 때 자기 전체 자산의 10% 내로 이제 투자를 하라고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는데, 그 가상화폐를 만약에 진짜 이제 좀 직접 투자를 해보시고 싶다 하시면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전체 자산의 5% 내로 해보실 것을 그래도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투자와 그에 따른 세금까지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세대에서 세대로 자산을 이전할 때 생기는 증여,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두 번째 퀴즈 정답부터 발표하고 가볼게요. 김정현 위원님. 네. 네. 정답 발표를 하면 되나요? 제가 할까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더라도 평균 2%가 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작년 8월에 연준에서 발표를 한 이 정책은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많은 분들께서 정말 집중하셔서 저희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정답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답자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해서 3분을 선정한 다음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부동산 증여에 대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서울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와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까지 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올해 진행이 안 되더니 최근에 드디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어요. 이 아파트는 아직 집이 없는 결혼한 아들에게 증여를 할까 계속 고민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증여를 할까 했더니 그럼 아파트로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매입한 지는 30년 정도 되었고요.
예전에는 10년 넘게 살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실제로 10년 동안 거주를 하셨고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냥 뭐 증여를 할까 이러한 생각 주변에 요즘 정말 많이 하시는데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 말이 좀 그렇지만 이게 쉽지는 않는 문제더라고요.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네. 지금 질문에 나오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주택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증여 대상인 주택, 그리고 증여를 하려는 수증자인 자녀의 그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세금 얘기 나오는데 증여할 때 이제 공짜로 증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그런 비용 같은 거, 이 3가지를 많이들 고려를 하시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3가지 외에 조합원의 자격이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사업 단계에 따라서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 이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30년 넘게 보유를 하신 건데 네. 만약에 증여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합원 승계가 안 된다면 살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좀 막기 위해서 또 예외의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그러면서 이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고 5년 이상 거주했던 적이 있다면 이 주택을 양수받는 사람도 조합원 승계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뭐 매매나 증여 같은 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상속이나 이용 같이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 이전이 됐을 경우에도 조합원 승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네, 질문자님은 그 예외 사항인 그 거주 기간 그리고 그 보유 기간을 다 충족시키긴 하는데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아까 다주택자라고 하셨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조합원 승계가 좀 어렵고요. 다만 대표 조합원 자격을 본인이 유지를 하면서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상황을 또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를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3번째 퀴즈 나갑니다. 투기 과열지구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어떤 단계 이후에 해당 정비사업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 단계 중 하나인데요. 과연 어떠한 걸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부담부 증여가 먼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담부 증여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만 주는 게 아니라 관련된 채무, 부채까지 함께 넘기는 걸 말하는데요. 주택을 예로 들면 주택에 포함된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평가액이 한 10억 정도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전세 보증금이 6억이 포함되어 있으면 받는 수증자, 자녀 입장에서는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니까 증여세가 조금 낮아진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절세가 가능하면 누구라도 다 부담부 증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부담부 증여에는 세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는 증여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10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면서 6억에 대한 전세 보증금까지 넘겼을 때 6억만큼은 자녀에게 양도 처분해서 그 돈으로 부채를 상환한 걸로 보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니까 양쪽을 다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집 한 채 장만해주고 싶은 마음, 그 과정에서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할 수 있는 그 마음,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이 은퇴하신 어르신 분들 중에서도 뭐 여유자금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이러한 상담도 정말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질문 들어볼게요. 저는 현재 75세입니다. 자녀와 손자녀에게 일부 증여를 했고요. 생활비에 목돈의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자산 운용을 해야 할까요? 상속세 제한 마련에 대한 방법 알려주세요. 네, 손주에게까지 일부 증여를 하신 자산가분의 질문입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우리 내리사랑이라고 그쵸, 하잖아요. 네. 정말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 고객분들이 손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증여세 입장만 따졌어도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뭐 세금이 절세되는 효과도 있는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아마 나눠서 받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조부모님들이 손자녀들에게 증여할 때는 세대 생략 할증이라고 해서 대를 한번 건너뛰고 증여를 했다고 해서 일반 증여세보다 30%가 할증이 되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을 30% 더 내는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 네. 케이스의 경우에 생활비는 일단 확보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가 이제 질문이잖아요. 물론 이제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고려했을 때,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마 예전처럼 이제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극복하는 수준이었다면 그렇게 크게 상품 선택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예금 금리가 낮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아무리 안정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품을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변액저축보험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변액이라고 좀 안 좋은 기억 있으셨던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그렇죠. 과거에 그 변액 상품에 대해서 수수료 문제 때문에 과도한 수수료로 아무리 내가 수익이 많이 나도 그 부분이 수수료 부분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그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의 변액 상품은 예전과는 그 수수료 체계가 달라져서 아예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변액 저축보험 상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상품은 그 펀드나 ETF를 보험으로 이제 랩을 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자기가 원하는 섹터나 아니면 그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내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게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90%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낸 원금은 보장을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방은 막혀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가 75세셨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방에 막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변액 보험이 활용도가 또 이렇게 되는지는 몰랐거든요. 네. 유용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변액 보험이 뭐 공격적인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투자 상품이다라는 거에서 또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것 같아요. 변액이 이제 하방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변액은 내가 그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투자 자체가 싫다. 그냥 안정적으로 그 자산을 운용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즉시연금으로 운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내 원금과 이자를 미리 연금식으로 받으셔서 아예 상속 그 재원을 줄이는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자만 연금으로 받으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자녀분들이 그 원금을 가지고 상속세 재원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자산관리 비법입니다.
저는 가을에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내 집 마련도 자녀 교육도 아직 해나갈 일이 참 많은데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평범한 가장인 제가 준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이름으로 어린이 펀드에 가입을 해 주실 것을 이제 추천을 해드려요. 혹시 그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한 7위 법칙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습니다. 네,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서 사실은 결국 그 돈은 시간이 벌어다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용돈은 꼭 이제 아이의 시간에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의 이름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는 생일 선물로 한 주 한 주씩 준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증여의 문제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미성년 자녀나 손자녀들에게는 2천만 원까지 10년 동안에 한해서고요.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 부담 없이 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명의, 그러니까 이름만 자녀 이름의 통장이지 실제로 부모나 누가 다른 사람이 운용을 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부동산 교육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올바른 부동산 교육도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을 텐데 가입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점에 있어서 미성년자는 2년 정도밖에 인정을 받지 않고 17세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이율 같은 경우가 보통 통장보다는 높은 편이어서 좀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십니다. 사실 예전에는 통장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냥 적금을 대신 넣어준다거나 이 정도에서 그쳤거든요.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저 결혼 전에 좀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네. 이렇게 자녀가 항상 아이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자라서 좀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게 이제 생길 텐데 그 시기가 올 텐데 취업을 하게 되면 금융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취업을 하고 나 이제 뭘 하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첫 월급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고 몇 번 썼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급 관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현명할까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고생 끝, 고생 시작. 새로운 고생. 네, 다른 고생을 또 하게 됐는데 사실 사회초년생 분들 월급 관리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일단은 고정 수입인 월급을 가지고 그 플랜을 짜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다, 25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사회초년생인 경우에 25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자산 관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250만 원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250만 원이고 그럼 연봉이 3천만 원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금 금리가 1%가 좀 안 되지만 1%로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은 30억 원의 자산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와. 30억 원이요. 네, 왜냐하면 30억 원을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1%의 이자로 1년 후에 3천만 원의 이자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받는 25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산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일수록 일단 전략적인 자산 관리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자금의 목적에 맞게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을 해서 일단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뭐 차도 사야 되고 여행도 가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도 물론 중요하시겠죠. 단기로는 언제든지 그 출금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MMF라던가 단기채 펀드로 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중기적으로는 저축이나 적립식 펀드로 운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서 적금은 내가 뭐 재테크를 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비를 안 하고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요즘에는 이제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렇죠. 목돈을 한번 모아서
뭐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적인 것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멀리 바라본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적극적으로 네. 적립식 투자를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섹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시드머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나의 성향에 맞게끔 위험 등급을 조절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시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시기 때문에 조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 상황도 좋기 때문에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면 주식을 매월 적립식으로 이렇게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모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또 안 되시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위험하죠.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 금액이 모이면 이 부분을 뭐 저축성 보험이라던가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상품으로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인데, 요즘에 그 금융 지식에 대한 수준을 좀 올리시는 것도 사회초년생인 만큼 자신의 자산 관리를 또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퀄리티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나의 지식 수준을 좀 높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적극 동의하는데요. 사회초년생들은 사실 부동산 매입하기엔 자산이 충분치 않아서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NH튜브나 헬로 부동산 같은 키워드를 치면 저희 또 센터에서 찍고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천천히 좀 지식도 연마하시고 정책 흐름도 파악하시면서 우리 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시드머니를 모으다 보면 꼭 자신만의 그런 최적의 타이밍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네. 팁을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요즘에 금융회사에서 다들 이제 어플들을 개발을 하잖아요. 자산관리 어플들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농협에서 NH 자산 플러스라는 어플을 개발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농협 자산뿐만 아니라 타 은행, 타 금융기관에 있는 자산들도 모아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뭐 나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어플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요즘 많이 필요하다라고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팁 네. 말씀드리면 꿀팁들 마지막에 대방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자산 플러스 어플에서 본인의 자산 그 현황에 따라서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너무 좋은 얘기들 해주시니까 네. 저는 좀 무거운 얘기하면 뭐 흔히들 얘기하는데 세금이랑 죽음은 뭐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은 연말정산 정도 그렇게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뭐 13월에 월급 이 정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아마 똑같은 연말정산이라도 얼마큼 꼼꼼히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재미없는 뭐 주제지만 세금이란 거와 또 틈틈이 친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어렵다고 안 보다 보면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랜선 세미나 정말로 3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문위원 세 분께서 알려드린 이 부자가 되는 명품 비법들 다들 잘 챙겨 가셨죠? 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게 마지막 퀴즈의 정답 아직 안 알려드렸습니다. 다들 읽고 계셨죠? 네. 이제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말 오래 기다렸을 텐데요. 좀 정답, 또 두구두구 해드릴까요? 단어가 좀 어려웠어요. 네. 정답은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와, 네. 축하드립니다. 어색하지만 네, 축하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정답 맞추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선물도 3분 추첨해서 드리니까요. 당첨자 분들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농협은행 창립 60주년을 맞아 진행된 3대가 함께하는 명품 자산관리 랜선 세미나. 내 집 마련부터 투자 전략, 증여와 상속,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산관리 비법까지 알차고 품격 있는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3대를 위한 자산관리 비법 한 문장씩으로 좀 축약을 해서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아마
세금은 아는 만큼 절세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제목을 패러디해보고 싶은데 나는 당신이 자산 관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옆을 보지 말고 안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목표 수익률이 계속해서 너무 높으면 아무리 자산을 증식해도 행복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자산 증식을 보지 말고 나와 또 우리 3대의 자산을 좀 들여다보고 그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워서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행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유익한 시간 되셨을 것 같아요.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부자가 되는 날을 위해서 100년 넘게 친근하고 믿음직한 은행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신 세 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